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관용입니다. 4월 10일 치러지는 22대 대한민국 국회의원 선거. 우리나라의 현재와 미래가 결정될 총선 한 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번 총선은 지역구가 한석 늘어서 전국 254개 의석을 두고 여야 또 제3지대 정당들까지 치열한 경쟁을 벌일 예정인데요. 서울의 한강벨트, 경기 남부의 반도체 벨트, 대표적 캐스팅 보터 지역인 충청권 PK 낙동강 벨트까지 총선을 한 달 남기고 각 지역의 격전지와 지금의 판세는 어떤 상황인지 살펴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정관용의 시사본부 총선 D-31일 특집, 여기가 총선 격전지, 출발하죠. KBS 1라디오 정관용의 시사본부 22대 국회의원 선거 D-31일, 여기가 총선 격전지. 전국의 총선 격전지 상황 각 지역 기자들 연결해서 생생하게 들어보는 특집 코너로 오늘 준비하겠습니다. 오늘 일부 시간에 특별한 게스트 모셨는데 과거에 매주 일요일 직진본능 직설하고 코너를 오랫동안 지켜주셨는데 주중 시사본부 진행을 맡으면서 떠나셨었죠. 지금은 KBS 열린 토론의 진행자로 활약하고 계시는 인사이트 K 연구소 배종찬 소장, 오래간만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배종찬입니다. 오래간만입니다. 네, 친정으로 돌아왔습니다. 열린 토론이 정확히 21년 전인 2003년 제가 처음 만들어서 진행하던 프로그램입니다. 네. 지금 하실만 하세요? 제가 정관용 앵커의 그런 말씀 마시고 그 족적을 쫓아갈 수는 없죠. 하지만 에이. 최선을 다해서 선배님들께서 초대 또 진행자이시고 그 이후에 막강한 진행자분들이 어떻게 진행하셨나, 그 부분을 배우면서 공부하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네, 활약 기대하겠고요. 네. 자, 여기가 총선 격전지 일부 시간에는 수도권을 제외한 지역 상황 알아볼 텐데 최남단 제주도부터 시작해서 올라오도록 하겠습니다. 제주도 지역은 미디어 제주의 김형훈 기자 전화로 연결합니다. 김형훈 기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이 경칩도 지났는데 제주도는 이제 봄바람이 불 거예요, 그죠? 근데 이제 올해 봄 이상하게 이제 비 날씨가 좀 많은데요. 2월은 마치 장마처럼 비가 내렸고 이번 주 초에도 비 날씨가 왔고 또 내일부터 비가 온다고 하거든요. 그래요. 사회자님 말씀처럼 경칩도 지났으니 따뜻한 봄이 왔으면 합니다. 네, 제주도가 원래 비가 많긴 하지만 금년엔 특히 더 그렇군요. 맞습니다. 네. 자, 그동안 제주도 최근 몇 번의 총선에서는 민주당이 계속 이겼죠? 예, 그렇습니다. 2000년에 치러진 16대 총선에서 그 당시엔 세석 가운데 국민의힘 전신인 한나라당 후보가 한 석을 차지했는데 그 이후에는 모두 이제 민주당이 이제 차지했거든요. 그러니까 2004년 열린우리당이 세 석을 모두 차지한 이후에 지난 2020년 총선까지 모두 이제 민주당 후보가 이제 백지 달았고 보궐선거 때도 역시 더불어민주당 후보에게 돌아갔습니다. 2004년 이후에 20년 민주당만 모두 의원을 냈다. 그렇죠? 네, 맞습니다. 지금까지 민주당만 그랬고 박빙 승부도 없었고 세개 선거구 표차도 이제 크게 났습니다. 그렇게 항상 민주당 후보들이 이긴 이유가 있을까요? 이 국회의원 선거가 날짜가 이제 정해졌지 않습니까? 대개 이제 4월 중순에 이제 해당되는데 예. 이 4월은 제주에서 가장 아픈 달입니다. 바로 이제 4.3, 그렇죠. 4.3 국가 추념일이 포함되어 있는데. 맞아요. 제주도민에게 굉장히 이제 여야를 떠나서 굉장히 민감한 사안인데 4.3 앞두고 보수 진영에서 이제 도민들을 자극하는 발언이 종종 나옵니다. 맞아요. 이게 이 민주당이 승리하는 하나의 요인 중에 하나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 총선도 세 개 선거구 모두 민주당이 차지할까요? 그건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요. 제주시 간 먼저 말씀드릴게요. 예. 민주당은 경선을 통해서 이 문대림 후보가 결정됐고 국민의힘은 이 후보를 계속 이제 발표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이번 주 들어서야 고광철 후보를 전략 공천하는데 여기에 반발하면서 국민의힘 제주시 갑 당협위원장을 지낸 김영진 후보가 이제 탈당을 했거든요. 무소속으로 이제 출마를 예고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주시 갑은 아무래도 국민의힘 계열 후보가 이제 2명이 나오다 보니까 민주당이 좀 유리해질 수밖에 없게 됐고요.
제주시 을은 지금 민주당 현역 김한규 후보, 국민의힘은 김승욱 후보가 이제 맞붙습니다. 이 총선을 앞두고 저희 미디어 제주가 제주 지역 4개 언론사하고 이제 공동 여론조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2월 조사에서는 김한규 후보가 20%포인트 가까이 앞선 것으로 나왔습니다. 네. 제주시 갑, 을 양쪽 다 민주당 쪽이 좀 앞서는 것 같다. 서귀포는요? 네. 서귀포는 민주당으로는 현역 위성권 후보가 나서고요. 국민의힘은 고기철 후보로 압축이 됐습니다. 이 두 후보 간 여론조사는 저희가 이제 다음 주에 진행을 하는데, 그러니까 국민의힘 후보가 2명이었을 때 그 2월에 이제 조사한 게 있거든요. 예. 그 조사를 보면은 민주당 후보 적합도보다는 국민의힘 두 후보를 합친 적합도가 9%포인트 더 높게 나왔습니다. 때문에 이 서귀포는 위성권 후보와 고기철 후보 간의 이제 접전이 좀 예상이 되고요. 제가 말씀드린 2월 여론조사는 미디어 제주와 JIBS, 재미일보, 뉴스원 제주가 리얼미터에 의뢰해서 2월 5일과 6일 이틀간 진행했습니다. 제주시 을은 만 18세 이상 501명을 대상으로 했고 표본 구성은 무선 가상번호 85%, 유선 RDD 15%였습니다.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4.4%포인트, 응답률은 8%였습니다. 서귀포시는 만 18세 이상 서귀포 시민 516명을 대상으로 했고 표본 구성은 무선 가상번호 83%, 유선 RDD 17%였습니다.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의 플러스 마이너스 4.3%였고요. 응답률은 10.9%였습니다. 네, 그리고 뭐 나머지 자세한 사항은 네네. 중앙선거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네네. 한마디로 제주 갑, 을 두 곳은 민주당이 좀 우세, 서귀포는 아직 모르겠다 이 얘기로군요. 네, 그죠? 맞습니다. 미디어 제주 김영훈 기자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배종상 소장 방금도 언급이 네. 있었습니다만 4.3에 맞춰서 뭐 국가 추념일로 저 대통령이 직접 제주도를 가느냐 안 가느냐 이런 것도 쟁점이 되고 그렇습니다. 네. 또 보수 일각에서 또 항상 좀 이렇게 4.3 비하하는 맞습니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면 거기에 이제 제주도민들이 좀 자극을 받고 뭐 이런 변수들이 있었던 거죠. 그렇습니다. 뭐 이념을 또 들추어서 이제 이른바 폄하 발언 이런 것들이 나오면서 이제 제주도민들의 민심을 자극을 해왔던 거죠. 그래서 이번에도 중요한 게 제주도는 두 가지일 겁니다. 하나는 이제 4.3이라고 하는 정신적인 부분, 예. 또 경제라고 하는 특히 이제 서귀포 쪽이 강조되는 이유는 서귀포가 다른 지역에 비해서는 이제 제주 가불 지역보다는 조금 이제 경제적으로 열악하겠죠. 그런 부분들이 부각됐는데 국회의원들은 민주당세가 강합니다. 이제 아까 우리 방송에 김형훈 기자도 설명을 했지만 제주는 조금 다른 특성이 있어요. 우리가 데이터 분석을 해보면 경남 또 경상도 쪽보다는 훨씬 더 교류가 많은 쪽이 호남입니다. 호남 쪽이죠. 제주도. 그래서 예. 이제 완도에서 출발하는 이제 왕복 선박편도 있고 예. 목포에서 출발 이런 것들이 대체적으로 민주당 강세의 기본적인 이제 틀을 만들어 놨었죠. 그런데 이번에도 여전히 마찬가지로 민주당 강세로 보입니다. 그런데 서귀포 지역은 어떤 변화가 있을지 과연 윤석열 대통령이 4.3에 지금 오영환 제주지사가 초청을 해놓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렇죠. 갈지 가서 아닌 또 갈지. 어떤 경제 관련 발표를 할지 부분도 상당히 영향을 미칠 수는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 이번에는 이제 호남 지역으로 또 바로 가볼까요? 뉴스원의 박준배 기자 전화로 연결합니다. 박준배 기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먼저 광주 지역 민주당 경선 현역 의원들이 대거 교체됐죠? 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은 광주 8개 선거구에서 8개 선거구 중 7개 선거구에서 경선을 마무리했습니다. 7곳 중에서 광주 광산을 민영배 의원을 제외한 6곳에서 현역 의원이 고배를 마셨고요. 예. 또 남은 한 곳은 비명계로 분류된 송갑석 의원의 지역구인 서구갑입니다. 그래서 서구갑 경선 결과에 따라서 현역 의원이 1명이 남을지 아니면 2명이 남을지 결정이 됩니다. 이렇게 현역 의원들이 대거 교체된 이유는 어떻게 분석됩니까? 네, 그동안 광주는 현역 교체 여론이 60% 안팎으로 상당히 높았는데요. 네, 현역 교체 바람은 지난 대선 패배의 연장선이라는 분석이 많습니다. 대선 과정에서 현역 의원들이 열심히 뛰지 않아서 24만 7천여 표, 약 0.73%포인트 차로 졌고, 그리고 또 정권을 내주고도 검찰 정권에 맞서서 제대로 싸우지 못했다, 이런 분위기인데요. 예. 여기에 이번 그 공천 과정에서 잡음이 일면서 민주당의 실망한 민심이 현역 의원들을 심판하는 것으로 향했다, 이렇게 분석하는 게 대체적인 분석입니다. 네.
뭐 광주, 전남 이쪽 지역은 민주당이 하여튼 초강세 지역인데 이번에는 전남 출신의 그 이낙연 새로운 미래 공동대표가 광주를 출마하겠다고 했는데 아직 지역구는 정하지 않았죠? 네, 이낙연 대표는 이제 최근 광주 출마를 공식 선언을 했고요. 그런데 이제 구체적인 지역구는 조금 더 협의한 후에 발표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난 8일 새로운 미래 중앙위에 여론조사 결과를 보고를 했고 의견을 수렴을 했다고 하는데 오늘 잠시 뒤인 오후 3시에 김대중 컨벤션 센터에서 새로운 미래 총선 필승 결의대회를 엽니다. 이때 이제 구체적인 출마 지역구를 발표할 것으로 보입니다. 어느 지역구가 지금 거론됩니까? 지금 애초 출마 예정지로는 광주 서구을과 광산을 지역이 거론이 됐는데 서구을은 민주당을 탈당한 양양자 개혁신당 원내대표의 지역구고요. 현재 이제 광주에서 유일하게 현역 의원이 없는 곳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광산을은 민영배 의원의 지역구인데 이낙연 대표의 고향인 전남 영광과 지리적으로 가깝습니다. 그리고 이낙연 대표의 측근인 박시종 전 청와대 선임행정관이 기반을 닦은 곳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4년 전에 민영배 의원하고 한번 붙었다가 한 차례 이기기도 했었는데 이낙연 대표가 친명 대표 주자인 민영배 의원과 맞붙는다는 점에서 상징적인 의미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광산을이 좀 유력해 보이는데 여기 이제 서구갑도 또 다른 선택지로 떠오르고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네.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도 지금 구속 중입니다만 소나무당을 창당하고 옥중 출마하겠다고 했는데 광주가 유력하다고요? 네, 소나무당 광주시당은 그동안 송영길 전 대표의 옥중 출마 지역으로 광주를 내정하고 지역구를 타진해 왔는데요. 이번에 이제 목포도 추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송 대표가 지난 7일 지인에게 친필서한 편지를 썼는데 이 편지에 당에서 결정하는 광주나 목포 한 지역에 출마하기로 결심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광주는 내부에서는 지금 광산갑과 북구갑, 서구갑 등을 거론을 해왔는데요. 근데 이번에 이제 목포 출마 가능성도 열어둔 겁니다. 그래서 송 대표는 조국 혁신당 그 조국 대표와의 그 형평성을 들어서 정치할 기회를 달라 이러면서 이제 보석을 신청을 했는데 이 법원이 보석 신청을 받아들일지 이것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방금 또 언급한 조국 혁신당의 조국 대표도 지역구에 출마하느냐가 관심사인데, 그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뭐 그동안 조 대표가 지역구 후보로 출마한다면은 광주나 부산으로 가지 않겠느냐 이런 전망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조국 대표는 여전히 이제 조만간 그 총선과 관련된 기구를 만들어 논의하고 정식으로 출마 여부를 밝히겠다고 했는데요. 지역에서는 민주당 후보와 겹치면 논란일 수 있기 때문에 조 대표가 광주로 출마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출마하는 별개로 이제 광주는 조국 혁신당에 대한 지지가 높은데요. 여론조사 업체 한국 리서치가 KBS 의뢰로 지난달 25일부터 27일까지 전국 유권자 3,003명을 대상으로 전화 면접 조사를 한 결과 내일이 선거일이라면 비례대표를 뽑는 정당 투표에서 어느 정당에 투표하겠냐 이 질문에 조국 신당에 투표하겠다는 응답이 9%였습니다. 예. 9%였는데 근데 광주 전라 지역은 14%로 전국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이제 조국 개혁신당 광주시당 당원 가입자도 급증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애초 광주시당 창립할 때 한 1,200명 정도로 시작을 했는데 지금은 한 2~3배가량 늘어난 것으로 보고 있다는 게 광주시당 관계자의 얘기입니다. 예. 아직 중앙당도 체계가 잡히지 않아서 집계까지는 좀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전남 지역에서는 박지원 전 국정원장이 일단 민주당 경선 후보로 확정이 됐죠? 네, 해남 완도 진도 지역구인데요. 박 전 원장은 그동안 목포에서만 삼선을 하고 이번에 고향인 진도가 포함된 지역구로 옮겼는데 현역인 윤재갑 의원과 맞붙습니다. 전남은 지금 10개 선거구 대부분이 이제 오늘부터 순차적으로 경선에 들어가고요. 그리고 해남 완도 진도는 내일 11일부터 13일까지 국민 참여 경선으로 진행이 됩니다. 예, 전북 지역에서 눈에 띄는 곳은 서울중앙지검장 지낸 이성윤 후보, 민주당 경선을 통과해서 후보로 확정됐죠. 네네, 전북 전주 을 선거구에 출마했는데 1차 경선에서 5명이 경선을 했습니다. 그런데 과반을 얻어서 결선 투표 없이 민주당 후보로 공천이 결정이 됐고요. 네. 전주 을은 진보당 강성희 의원의 지역구입니다. 그래서 국민의힘에서는 정운천 의원이 비례해서 다시 지역구로 도전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3파전인데 이 세 후보 모두 강대강 대결이라 전주 을이 전북의 화약고 또 삼국대전으로 이렇게 불리고 있습니다. 네. 국민의힘에서 주목받는 후보는 전 새누리당 대표 이정현 대표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국민의힘 이번에 이제 광주, 전남, 전북 모두 전 선거구에
8년만 16년 만에 처음으로 모두 후보를 내고 있는데요. 예. 지금 순천 광양 곡성 구례을 지역구 후보로 이정현 전 대표가 공천이 됐습니다. 그래서 새누리당 대표를 지냈고 또 박근혜의 복심으로 불리기도 했는데 대표적인 지역주의 타파 인물입니다. 그래서 그렇죠. 광주에서만 3번이나 출마를 했고 또 2012년 19대 총선에서는 광주 서구울에서 39%가 넘는 득표율을 올리면서 2위에 오르는 이변을 일으키기도 했고요. 그리고 2014년 재보궐선거에서 순천 국회의원이 됐고 또 20대 총선에서도 당선이 됐습니다. 그리고 2022년 8회 지방선거에서는 전남지사로 출마해서 18.8%의 득표율을 얻으면서 이름값을 하기도 했는데 예. 이번에 이제 고향인 곡성에서 출마를 했는데 그 결과에 관심이 쏠립니다. 네. 자, 광주와 호남 소식 뉴스원의 박준배 기자였어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배종찬 소장. 네. 광주 호남은 민주당의 텃밭이니까. 지금 이제 방금도 쭉 정리한 것처럼 이낙연 전 대표가 새로운 미래로 지역구 출마한다면 민주당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느냐? 이거 어떻게 보세요? 만만치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역구는 워낙 지금 민주당이 그래도 강세를 보이고 있는 것이고 이번 호남 국회의원 선거의 특징은 친명 후보자가 대거 또 이제 진출을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당에서도 다른 지역은 몰라도 전체 의석수를 계산할 때 일당이냐 가반 정당이냐 호남에서 한 석이라도 뺏기면 이건 전체적으로는 두세 석의 타격이나 다름없거든요. 네. 그래서 대체적으로 조국 전 장관이 조국 혁신당 대표가 출마한다면 다를 것 같아요. 광주에서는 조국 대표가 직접 출마한다면 저는 상당히 당선 가능성이 있다. 왜? 비례대표에서는 거의 대등할 정도의 지금 판세 국면도 나오고 있다는 분석도 있거든요. 예. 그러면 지역구에서 그 정도 가능할 수도 있을 테고 대체적으로 이 호남 지역은 뭐 여러 가지 공천 파장에 영향이 없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구는 민주당, 비례투표는 새로운 미래보다는 조국 혁신당 쪽으로 수렴되는 현상이 나타날 것으로 보이는데 이낙연 새로운 미래 대표가 어느 지역을 선택하느냐도 상당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광산 어디냐 민영배의 이 결집도라든지 이런 부분도 만만치가 않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네. 지금 현역 의원이 없는 서구을이죠. 양양자 의원이 이제 자리를 비운 이 자리를 노려봄직하지 않을까. 물론 뭐 어느 쪽을 결정할지는 알 수 없습니다만. 몇 시간 있으면 결정한다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어려운 이 지역구를 그래도 따낸다면 네. 이재명 대표가 상당히 이 선거 이후에도 자기 발판을 마련할 수 있을 텐데 상당히 중요한 기로에 이 그렇죠. 결과가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이낙연 대표 측은 임종석 전 실장을 같이 해서 광주나 호남에 같이 나가자 이렇게 해서 바람을 불어일으키려고 한번 해봤는데 네. 그 구조가 깨졌기 때문에 상당히 고전하게 될 거예요. 어차피.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전남 장흥 출신인 임종석 전 실장이 합류됐다면 상징적 효과뿐만 아니라 장흥의 임 전 실장이 출마하면 상당히 이거는 시너지 효과와 바람을 세몰이가 될 텐데 맞습니다. 그게 안 되는 거죠. 안 되는 것이 지금 이낙연 새로미래 대표는 상당히 답답한 부분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정관용의 시사본부 듣고 계시고요. 12시 29분 향해 갑니다. 기상청 교통정보센터 차례로 연결해 봅니다. 먼저 기상청의 송소진 씨. 아침까지 이어진 꽃샘추위가 풀리고 기온이 점차 오르고 있습니다. 오늘 낮에는 서울 10도, 대전 12도, 부산 13도, 광주 14도 등으로 어제보다 2도에서 4도 정도 높아 평년 기온을 회복하겠고요. 내일은 오늘보다 기온이 조금 더 오르겠습니다. 당분간 예년 이맘때보다 약간 높은 기온을 보이며 포근한 봄 날씨가 나타날 전망입니다. 오늘 전국이 대체로 맑겠고 미세먼지 농도는 좋음에서 보통으로 공기도 깨끗하겠습니다. 대기는 점점 건조해지고 있어서 불조심하셔야겠습니다. 월요일인 내일은 충청 이남 지방에 비 소식이 있습니다. 내일 오후에 전라도와 경남 서부, 제주도부터 비가 내리기 시작해 내일 밤에는 충청도까지 비구름이 올라오겠고요. 모레 화요일에는 전국에 가끔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이후 수요일부터 주말까지는 대체로 맑은 날씨가 예상됩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8.2도입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이어서 이 시각 교통 상황을 KBS 교통정보센터 유아영 씨가 전해드립니다.
네, 이 시각 교통정보입니다. 휴일인 오늘 아직까진 귀경 방향 정체가 심하진 않습니다. 잠시 후 3시쯤 교통량이 빠르게 늘겠고요. 4시에 가장 혼잡하겠습니다. 영동고속도로는 특히 둔내와 호법에서 용인까지 막히겠고요. 서해안고속도로는 당진에서 서평택까지 가장 많이 밀리겠습니다. 아직까지는 일직분기점에서 금천까지만 막힙니다. 경부고속도로도 서울 도심 정체만 있는데요. 서울 방향 양재에서 반포까지 막히고요. 반대 부산 쪽으론 한남에서 서초까지 밀립니다. 서울 시내에서는 강변북로 일산 방향 반포대교 1차로에서 사고 났습니다. 동호대교부터 막힙니다. 주의하셔야겠고요. 동부간선도로 의정부 쪽으로 월계 1교에서 상계교까지 밀립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KBS 1라디오 정관용의 시사본부 22대 국회의원 선거 D-31일 여기가 총선 격전지. 이번에는 부산, 울산, 경남 PK 지역 소식 정리합니다. 부산일보 이은철 기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부울경 지역 공천 진행 상황 정리해 주시면. 네, 부산, 울산, 경남 40개 선거구 한데 민주당은 지금 공천을 모두 완료한 상태고요. 다만 부산 연제, 경남 창원 의창, 창원 성산, 창원 마산 회원 등 4곳에서는 진보당과 야권 단일화 경선을 앞두고 있습니다. 네. 반면 국민의힘에서는 국민 추천제 지역으로 설정된 울산 남갑 한 곳이랑 이제 양자 경선을 진행하는 경남 김해갑, 3, 4자 경선을 진행하는 부산 서동, 북을만 후보가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지금 여야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지금 여론조사 방식에 따라 정당 지지율이 약간의 차이를 보이고 있지만 선거 D-60부터 지금까지 한 달 동안 추세를 보면 국민의힘 우세가 점쳐집니다. 한국갤럽 정례조사를 보면 지금으로부터 한 달 전인 총선 D-60쯤인 2월 1주차 조사에서 국민의힘이 46%, 민주당이 28%로 집계됐는데 그런데 그저께죠. 지난 8일 조사에서도 불경 정당 지지율은 국민의힘이 48%, 민주당이 25%로 집계됐습니다. 격차가 유지되고 있는 거죠. 두 여론조사는 모두 전화조사원 인터뷰로 올 1월 30일부터 2월 1일까지, 3월 5일부터 7일까지 만 18세 이상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했으며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 3.1%포인트로 자세한 내용은 여론조사 심의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됩니다. 그 조사 결과에 따르면 그러면 PK 지역 국민의힘이 무난히 압승한다 이건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앞서 언급한 두 여론조사를 보면 부당층의 비율이 한 달 전에도 21%였으며 이번 주도 18%로 적지 않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인터뷰 여론조사에서는 사회야당이 존재하는 만큼 총선 당일 PK 민주당 결집 여부나 혹은 어떤 바람이 부느냐에 따라 격차는 좁혀지거나 역전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이 지역에 가장 주목되는 격전지는 어디죠? 아무래도 일찍부터 여야 모두 혈투를 예고한 낙동강 벨트가 아닐까 싶은데요. 지난 21대 총선에서는 민주당이 낙동강 벨트 9곳 중 5곳에서 승리했습니다. 예. 이에 국민의힘은 탈환을 위해서 서병수 의원을 북갑에, 김태 의원을 양산을에, 조혜진 의원을 김해을에 각각 배치한 상황입니다. 그 낙동강 벨트에서도 최대 관심 지역은 어디입니까? 이번 선거구 조정으로 지역구가 바뀐 북갑, 북을 강서가 아닐까 싶은데요. 우선 북갑에는 현역인 전재수 의원이 지역 밀착 행보로 강자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데 부산시장에 5선 국회의원을 한 서병수 의원이 국민의 후보로 투입되면서 현재까지는 두 사람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어 바로 옆 동네인 북을에는 현재 민주당에선 정명희 전 북구청장이 공천을 받은 상태며 국민의힘에서는 김형욱, 박성훈, 손상용, 이수원 예비후보 4명이 경선이 예정돼 있습니다. 네. 특히나 이 중에서 강서는 지역 정가는 물론 유권자들 관심이 많은데요. 부산 현역 중에서 지역구 출마 대체제가 없다는 평가를 받는 국민의 김도읍 의원이 수성전을 펼치고 있는데 이에 맞서는 민주당 후보는 변성환 전 부산시장 권한대행으로 2022년 지방선거 직후부터 강서 민심을 얻는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부산일보의 이은철 기자 고맙습니다. 네. 배종찬 소장, 예. 영남 지역에서 이 TK와 다르게 PK 이 지역은 민주당이 만만치 않게 항상 의석을 좀 차지하고 근데 이번에도 민주당이 그 정도 의석을 지켜낼 수 있느냐가 이제 관건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 이유가 이 PK의 지역 기반은 대체적으로 보수 성향이 강한 편입니다. 그래도 민주당이 선거 전반적으로 상당히 성과를 거둘 때는 이 낙동강 벨트에서의 성적이 좋았거든요. 그러니까요. 근데 그럴 때마다 중요했던 것은 언제나 정당 지지율이었습니다. 2, 3개월 전만 하더라도 엑스포 불발
또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 방류 이런 것들로 때문에 상당히 국민의힘 지지율, 대통령 지지율도 썩 좋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네. 최근 들어서 이 지역에서 국민의힘 지지율이 상당히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낙동강 벨트에서도 상당히 민주당이 또 위축되는 결과로도 이어질 수 있는 결국은 정당 지지율인데 가장 관심 있게 봐야 될 관전 포인트는 투김 대첩입니다. 바로 경남 양산을입니다. 경남지사를 역임했던 김두관 대 김태호. 그렇죠. 두 사람의 결과가 어떻게 나오느냐라는 게 중요한데 최근에 김두관 의원의 발언이 이러다가 낙동강 벨트 전멸하겠다. 제발 이재명 대표에게 공천 파장 좀 수습해달라고 전해달라.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은 결국 다른 이유보다도 부산 북갑의 경우에도 전재수 의원이 이번에 이제 당선되면 민주당으로서 3선이거든요. 그런데 예. 여기 이제 서병수 의원이 지역구를 옮겨가는 것은 낙동강 벨트를 국민의힘이 단 한 석도 내주지 않겠다. 맞아요. 최종적인 결과는 결국은 정당 지지율이 가장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도 항상 한 30%가량의 득표를 민주당이 일단 기본으로 깔고 들어갔었는데 그 정도를 이번에도 또 해서 그래도 몇 군데 의석을 계속 지켜낼 수 있느냐 좀 더 지켜봐야죠. 그것이 전체 이번 총선 결과와도 연관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당연하죠. 같습니다. 여기서 민주당이 바람을 좀 불면 민주당이 승리했잖아요. 맞습니다. 그렇죠. 네. 자, 이번에는 TK 지역입니다. 영남일보의 서민지 기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TK 지역구는 25군데죠? 네, 대구 지역 12개 지역구와 경북 지역 13개 지역구가 있습니다. 2020년 치러진 제21대 총선에서는 국민의힘이 25개 지역구를 모두 싹쓸이했습니다. 중간에 그 대구 지역에서 두석의 공석이 발생하기도 했는데요. 중구 남구 지역구에서는 곽상도 전 의원이 아들이 화천대유 퇴직금 50억 원 논란으로 중도 사퇴하면서 또 수성구 을 지역구에서는 홍준표 당시 의원이 지방선거를 앞두고 국민의힘 대구시장 후보로 선출되면서 중도 사퇴하면서입니다. 네. 그러나 두 석 모두 국민의힘이 보궐선거에서 재탈환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TK 지역에서는 총선 때마다 국민의힘 쪽 소속 그 후보들의 물갈이가 절반 이상 있어 왔는데 이번에는 물갈이가 크지 않네요. 네, 국민의힘 공천 결과 공천이 확정된 대구 9개 지역구 중에서 현역 의원은 6명이 생존했고 또 경북 9개 지역구 중에서는 7명이 생존했습니다. 물론 국민 추천 프로젝트가 시행되는 대구 지역 2개 지역의 현역 의원은 다시 공천받기가 어렵다는 것이 대체적인 관측이긴 한데 경선을 앞둔 경북 4개 지역구에서는 현역이 추가적으로 더 생환할 수도 있습니다. TK 총선에서 지난 2018년 이래로 현역 교체 비율이 평균 50% 안팎이었고 또 텃밭이라는 이유로 일방적인 컷오프와 내리꽂기 공천이 비일비재했던 역사를 되짚어보면 굉장히 이례적인 일입니다. 예. 다만 이번 국민의힘 공천에서 현역 불패는 전국적으로 벌어졌던 현상이었고요. TK에서 현역 불패 현상이 처음 깨졌다는 점은 주목할 만한 점입니다. 그 현역 불패를 깬 후보 누구죠? 우선 재선 대구시장을 지낸 대구 달서병 지역의 권영진 예비후보가 현역 김용판 의원을 경선에서 꺾고 가장 먼저 비현역으로서 공천을 받아냈습니다. 다만 재선시장이라는 프리미엄을 안고 있는 만큼 신인들이 도전장을 내밀었던 다른 지역 좀 종일선상의 비교는 무리이기는 합니다. 또 다른 경선에서는 대구 중남구의 도태우 예비후보가 현역인 임병헌 의원을 또 포항 남울릉의 이상휘 예비후보가 현역 김병욱 의원을 꺾었습니다. 또 달서갑 지역에서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최측근인 그 유영하 변호사가 단수 공천을 받으면서 많은 이슈가 됐는데요. 예. 현역 홍석준 의원은 컷오프 됐습니다. 네. TK 지역은 뭐 국민의힘 싹쓸이였는데 이번에 이변이 일어날 가능성은 전혀 없나요? 네, TK 지역민이 가장 관심을 쏟고 있는 주제가 경산 지역의 결과가 어떻게 될지 여부인데요. 이곳에서 내리 4선을 지낸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가 이번 총선에서 무소속으로 출마해서입니다. 네. 국민의힘 공천이 곧 당선이나 마찬가지인 TK 지역에서 무소속 당선자가 나올지 관심인 건데요. 현재 최경환 전 부총리 세가 좀 거센 형국인데 최 전 부총리와 맞붙기 위해서 국민의힘 공천을 받은 조지현 후보도 있기 때문에 조 후보가 막판 뒤집기에 성공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알겠습니다. 영남일보의 서민지 기자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KBS 1라디오 정관용의 시사본부 22대 국회의원 선거 D-31일 여기가 총선 격전지. 배종찬 소장, DK 네. 지역은 뭐 따로 할 얘기도 별로 없잖아요. 근데 짧게 뭐 결국 최경환 전 부총리가 무소속으로 되느냐 안 돼. 요거 하나 정도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국민의힘 초강세 지역이기 때문에 경북 경산에서의 이 최경환 전 부총리의 약진이 계속 이어질 수 있느냐. 예.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지역도 달서갑의 유영하 변호사 관련된 부분이 어떻게 될 거냐. 뭐 공천 받으면은 상당히 또 이 부분은 이미 국민의힘- 공천을 받았고요. 그렇죠, 받았죠. 강세일 수밖에 없는 것이고 박근혜 전 대통령의 영향 조금 정도만 생각하면 TK는 전반적으로 국민의힘 초강세 그렇죠. 현상이 그대로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네, 충청권 지역으로 바로 갑니다. 디트뉴스의 유소라 기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디트뉴스 유소라 기자입니다. 충청권이 총 28석인데 지난 21대 선거 결과부터 정리해 주시면. 네, 일단은 대전, 세종, 충남, 충북 이렇게 4개 시도를 묶어서 충청권이라고 부르는데요. 각각 대전 7석, 세종 2석, 충남 11석, 충북 8석, 총 28석입니다. 지난 선거에서는 민주당이 20석, 국민의힘 전신인 미래통합당이 8석을 각각 가져갔습니다. 지난번엔 20대 8이었는데 자, 네. 이번에 이제 주요 격전지, 이번에 리턴 매치 치르는 지역이 꽤 많다면서요? 네, 일단 충남에서 좀 리턴 매치가 많이 치러지는데요. 충남의 수도도시 천안, 그중에서도 정치 1번지로 불리는 갑 지역에서는 현역 민주당 문진석 의원과 윤석열 정부 초대 국방부 차관을 지낸 신범철 후보가 재대결을 치릅니다. 네. 직전 선거 문 의원이 1.42%포인트 앞섰는데요. 이 지역이 원도심과 농촌으로 이뤄졌지만 2000년 이후 진행한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보수 정당이 승리한 경우 단 한 번뿐입니다. 그만큼 상징성 좀 크다고 볼 수 있고요. 충남의 또 공주부여 청양에서는 민주당 박수현 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과 육선 수성에 나서는 국민의힘 정진석 의원이 무려 3번째 맞대결을 펼칩니다. 네. 두 번 모두 이제 정 의원이 승리했지만 표차는 조금씩 줄어나갔습니다. 그만큼 이번 선거 주목해 볼 만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 뭐 충남의 TK다 이렇게 불리어지는 홍성 예산 지역도 눈여겨볼 만하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홍성 예산은 이제 충남도청 같은 주요 행정기관을 품고 있는데요. 또 역대 선거 보수 정당이 모두 승리해서 민주당에서는 험지로 분류됩니다. 민주당에서는 이번 선거 양승조 전 충남지사를 전략 공천했고요. 국민의힘에서는 홍문표 의원이 경선을 포기하면서 강승규 전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이 본선에 올랐습니다. 홍문표 의원의 무소속 출마 여부, 그리고 바로 직전까지 이 지역에서 도지사를 지낸 양승조 후보의 험지 출마가 관전 포인트입니다. 네. 다음 대전. 지난 선거에선 7석 전부 민주당이 이겼는데 이번에는 당적을 옮긴 현역 의원들이 눈에 띄죠? 네, 그렇습니다. 먼저 대전 중구의 황운하 의원, 현역 가운데 처음으로 조국 혁신당에 입당했습니다. 네.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으로 1심에서 징역 3년 선고받고 불출마 선언한 후 이같이 행동한 건데요. 비례대표 출마 여부는 당과 상의하겠다며 그 가능성 시사했고요. 또 이제 대덕구의 현역인 박영순 의원은 하위 10%에 포함돼 민주당을 탈당하고 새로운 미래로 재선 도전에 나섰습니다. 이 지역 말고 유성을 같은 경우에는 민주당을 탈당해서 국민의힘에 입당한 오선 이상민 의원과 민주당의 전략 공천을 받은 천문연구원 출신 황정아 후보가 맞붙습니다. 예. 대전 지역의 경우에는 이렇게 현역들의 당적 변경으로 이번 선거 결과 쉽게 예측할 수 없어 보입니다. 다음 세종 지역은 혼전 양상이라고요? 네, 이제 세종은 행정수도로 불리죠. 그중에서도 세종갑 지역은 현역 홍성욱 의원이 불출마 선언하면서 혼전 양상 나타나고 있습니다. 민주당에서는 예비 후보 4명이 경선을 치르고 있고요. 국민의힘은 류재화 후보를 단수 공천했지만 무소속 혹은 당적 변경한 출마자가 추가로 나올 가능성 있습니다. 또 최근에는 이제 이재명계로 불리는 민주당을 탈당한 김종민 새로운미래 공동대표가 자신의 지역구가 아닌 이 세종갑 출마를 확정지었는데요. 네. 이 지역 민주당의 강세 지역이지만 지지표가 이제 엇갈리면서 총선 판도가 변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충북 지역의 관전 포인트는 어디입니까? 충북은 현재 여야가 4대4로 균형을 맞추고 있는데요.
이번 총선에서는 이 양당의 양분 구도가 깨질 수 있을지가 관전 포인트입니다. 먼저 국민의힘에서는 이 현역 의원들 정우택, 박덕흠, 이종배, 엄태영 의원 모두가 본선 진출권을 따냈고요. 이와 상대할 민주당 후보들은 막바지 공천 작업이 한창입니다. 이 밖에도 증평, 진천, 음성 지역, 중부 3군 지역에서 벌어지는 임호선, 경대수 후보의 2차 검경대전도 눈여겨볼 만하고요. 친명계로 꼽히는 5선 변재일 의원이 컷오프 당한 청주, 청원 지역 결과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네, 충청 지역의 여론조사 결과는 대체로 어떻게 나옵니까? 네, 일단 충청권 양당 고정 지지층 비율이 적어서 흔히 캐스팅 보트라고 불리는데요. 최근에 한 여론조사에서 충청권의 민주당 지지율이 2주 만에 35%에서 25%로 떨어졌습니다. 어허. 반면 이제 국민의힘 지지율은 40% 유지하면서 이 민주당과 격차가 벌어지고 있는데요. 제3지대 등장 그리고 민주당의 내홍이 영향을 끼친 것으로 풀이되는 만큼 이번 선거 지난번처럼 민주당의 대승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여론조사는 JTBC가 여론조사 전문업체 메타보이스에 의뢰해 지난달 24, 25 이틀 동안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21명을 대상으로 실시했으며 무선전화 번호를 이용한 무선전화 면접, 표본오차 95%, 신뢰 수준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 응답률은 10.3%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디트뉴스의 유소라 기자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방금 여론조사 결과 보니까 네. 국민의힘 정당 지지율이 민주당 정당 지지율에 굉장히 크게 앞서네요. 그렇습니다. 결국 오늘 계속 강조해서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것은 지지율입니다. 지지율이 후보자들의 기초 체력이거든요. 지난번 총선 때는 이 지역에서 민주당의 지지율이 더 앞서면서 대통령 지지율도 높았고요, 당시에. 그러면서 이제 민주당이 20대 8로 압승을 했는데 이번에는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렇다면 과연 이 충청권에서 몇 석을 가져가느냐가 사실상 전체 선거 결과를 좌우할 수밖에 예. 없다. 그러면 바로미터가 되는 지역이 우리가 대선도 그렇고 충북 지역이 바로 이 전체 선거 결과의 바로미터가 되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이번에도 청주를 잘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과연 청주의 이 의석수를 8석인가 이 의석수를 누가 어디에 많이 가져가는가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할 것이고 그다음에 충남의 정진석 대 박수현의 리틀 매치 세 번째 대결이에요. 그렇습니다. 뭐 정말 오케이 목장의 결투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정진석 의원은 이제 당선되면은 국회의장을 노려볼 수 있거든요. 육선이죠. 그렇습니다. 또 한 지역은 바로 이제 대전의 이상민 의원인데 민주당에서 국민의힘으로 갈아탔죠. 과연 대전에서의 이 지난번 총선은 사실상 민주당이 싹쓸이를 했던 곳인데 예. 이상민 의원이 과연 어떤 결과가 나오느냐가 그렇죠. 충청권 전체 판세의 결과로도 해석될 수 있어서 상당히 주목해야 될 지역으로 보입니다. 이상민 의원이 유성 지역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거기가 근데 이 R&D 연구센터들이 많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R&D 예산 삭감에 따라서 그게 좀 영향을 미치겠죠. 그것도 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특히 이제 젊은 세대의 표심이 작동이 될 수 있는 지역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예. 뭐 충남과 충북하고는 다르게 대전의 경우에는 2030 세대의 표심이 어디로 가느냐 또 40대도 상당히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이제 우리가 제주, 호남, 그다음에 PK, TK, 대전까지를 쭉 한번 들어봤는데 예. 뭐 이 중에서 이제 좀 눈여겨볼 곳은 PK하고 충청권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예. PK와 충청권에서 민주당이 과반 이상을 하면 민주당이 승리. 항상 그래왔단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네. 이번에는 지금 또 배정찬 소장 아까부터 쭉 언급을 종합해 보면 전국적 판세에서도 지금으로서 따지면 민주당 승리 쉽지 않다. 이렇게 요약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요약할 수밖에 없어 보입니다. 결국은 데이터를 근거로 해서 말씀드린다면 정당 지지율이거든요. 그러니까요. 낙동강 벨트 9곳 중에서 5곳을 가져갔었던 것이 지난 2020년 21대 총선이었는데 이번은 정당 지지율 사정이 전혀 그렇지 못하고 충청의 경우에는 사실상 20대 8로 압승을 거두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당적을 옮겨간 예. 소속 의원도 있었을 정도고 그리고 정당 지지율 방금 전에 이소라 기자가 소개를 해줬듯이 국민의힘이 앞서는 결과도 있습니다. 물론 이게 이제 총선까지 계속 얼마나 지속되느냐는 우리가 또 지켜봐야 되겠지만 실제로 이재명 대표가 가지고 있는 지금 지지율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 이 부분이 사실 지역까지 여파를 미치고 있다. 그래서 네.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 양산이죠. 양산을인데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뭔가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 그게 이른바
김부겸 전 총리가 됐던 이해찬 전 총리 그리고 정세균 전 총리를 뭐 선대위원장으로 내세워서 좀 이런 이미지를 좀 희석시킬 수 있는 국면 전환을 위한 그런 게 필요할 텐데 결국 제가 언제나 말씀드립니다. 제일 중요한 게 정당 지지율입니다. 정당 지지율을 얼마나 끌어올리느냐가 선거에서는 제1 핵심 변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대통령 재임 중에 치루어지는 총선은 대통령 중간 평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도가 별로 안 높으니까 민주당이 이길 거다라고 주장하시는 분들 많은데 역대 총선을 다 봐도 대통령 지지도보다 중요한 건 정당 지지도였다. 그렇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 아닙니까? 역시 정관용 의원께서 다르신데 최근에 또 대통령 지지율이 의대 정원 확대로 여튼 이게 앞으로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지지율이 또 계속 상승하고 있거든요. 상승세를 보였던 것도 이걸 정권 심판으로 연결하기가 쉽지 않을 테고 또 인물 구도에서 그동안 윤석열 대 이재명 이 구도였다면 그것도 정권 심판이 더 부각될 텐데 한 위원장이 나타나면서 좀 프레임 전환 이른바 한동훈 대 이재명 대결 구도에서 이재명 대표는 공천 파장으로 좀 시끌벅적하면서 여파를 미치는 반면에 한 위원장은 계속해서 그게 어떤 옳다 그러다의 문제가 아니라 선거에서는 효과적이고 강한 것이 더 중요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효과가 국민의힘은 어쨌거나 저쨌거나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몇 달 전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당시를 한마디로 민주당 대 국힘 한 6대 4 정도로 민주당 우세라고 정리할 수 있었다면 지금 몇 달이 흐르는 사이에 국민의힘 쪽은 한동훈 체제로의 변화 그리고 공천에서의 뭐 상대적으로 좀 조용한 공천 반대로 민주당은 공천 중에 매우 시끌시끌 상당수의 탈당 이러면서 지금은 오히려 5.5 대 4.5 이런 정도로 국힘 정당 지지율 우세 한마디로 이렇게 정리할 수 있잖아요. 뭐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만. 남은 한 달 사이에 무슨 변수가 생길지 이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제 남은 한 달 동안도 결국은 정당 지지율의 싸움인데 그러니까요. 민주당으로서는 지금 방금 전에 이제 정관용 의원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지금 이제 이 공천 국면을 거치면서 오히려 앞서가던 것이 뒤쫓아가는 그런 상황으로 되었다고 볼 수 있다면 어떻게 이것을 더 빨리 빠른 속도로 넓게 쫓아가느냐 이게 중요한데 결과적으로는 이재명 대표에 집중되어 있는 이 부정적인 요인들을 해소하고 또 국면 전환을 통해서 지지를 추가적으로 중도층 수도권 2030 MZ세대로부터 끌어내냐가 최대 관건으로 보입니다. 네, 인사이트 K의 배종찬 소장 오늘 오래간만에 나오셔서 고맙습니다. 또 자주 좀 나오세요. 네, 언제나 나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인순이가 부르는 아름다운 우리나라 잠깐 듣고요. 1시에 2부 계속 이어갑니다.